그들은 늘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석유도, 금도, 전쟁마저도 숫자로 계산하며 움직이던 제국의 심장부. 그러나 동쪽 끝, 지도 위에서조차 작아 보이는 한 나라 앞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도 꺾이지 않고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나라. 그때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천년을 버텨낸 강인한 뿌리와 전장을 뒤흔드는 강철과 반도체, 그리고 침묵하는 억제력으로 무장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어요. 최후 통첩이었죠. 워싱턴 복도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연하다는 쪽과 미쳤다는 쪽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책상 앞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압박이 한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시킬 거라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표를 만들었습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적었죠. 반도체, 배터리, 특수강. 이 세 단어가 제 오랜 신념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오 퍼디난드입니다. 워싱턴 펜타곤에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군사력 평가를 담당했고 데이터와 숫자에 집착하는 회의론자로 유명했어요. 해외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라는 헤드라인이 화면마다 떠올랐죠.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이 흘러들어왔어요. 동료 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 아니냐고 하면서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너무 과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두 반응 모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 시선은 화면 속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죠. 이건 관계의 본질을 뒤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과거 보고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같은 문장을 반복해왔던 제 손길의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의존국이라는 문장을 저는 기계처럼 써왔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라는 숫자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었죠. 그 숫자는 불변의 진리처럼 보고서마다 첫 줄을 장식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전제를 공유했어요. 점심시간 대화에서조차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의 물결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어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가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분노할까요? 아니면 굴복할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더 많죠.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어요. 과도한 요구는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압박이 한국에게 각성의 방아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동료 마크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건 실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무슨 소리냐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우릴 필요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되물었죠. 마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분석표를 펼쳤어요. 기존의 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워버렸죠. 대신 상호 의존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경력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반도체라고 적었고 두 번째는 배터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강을 기록했어요.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혈관을 흐르는 피였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한국산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에는 한국 배터리 기술이 필수였어요. 방산 장비의 핵심 소재는 한국 특수강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죠. 숫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의 한국 메모리 의존도를 계산했어요. 그래프가 완성되자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박동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배터리 분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생사를 쥔 전략 자산이었죠. 특수강 데이터를 펼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핵심 장비들의 소재 출처를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었죠. 이건 군사동맹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래프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였어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지만 손을 뗄 수 없었어요. 보고서 초안에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미군 의존 서사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질문이었어요. 동료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반발이 거셀 게 뻔했죠. 20년간 유지해온 분석 틀을 송두리째 뒤집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관계의 본질이 이미 변했다고 말이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죠. 재평가, 한미 관계의 상호 의존 구조라고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는 한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각성시킬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압박이 강할수록 반발도 강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반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20년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죠.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압박은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문서에는 단 한 줄의 여지도 없었죠. 1년에 13조 원을 내거나 주둔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는 이게 정상적인 협상 전략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 뒤 고위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갈라져 있었어요. 절반은 단호했고 절반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발언했죠. 보호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톤이었습니다. 마치 장기판의 말을 움직이듯 숫자만 계산하는 사람처럼 들렸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수치를 나열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는 상대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오직 우리의 이익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죠.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묻혔어요. 숫자와 계산이 감정과 관계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밤새 작성한 분석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상호 의존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압박받은 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굴복하거나 독립하거나 말이죠.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갖췄으며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결별 통지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엔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결정된 방향에 반대하는 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별로 세분화했어요. 반도체 분야부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계산했죠.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글로벌 D램 시장의 압도적인 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중요한 건 차세대 메모리인 HBM 분야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살펴봤습니다.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계산했어요. 연간 증가율을 추정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처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춘다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배터리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를 분석했어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 의존도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배터리 셀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의 핵심에 한국산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니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부터 생산시설 구축까지 긴밀하게 얽혀 있었죠. 특수강 데이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고강도 특수강의 출처를 추적했어요.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죠.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한 방산업체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엔 특수강 공급망 다변화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품질과 납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그만큼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프들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특수강 세 분야 모두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의존을 넘어선 전략적 필수 관계였죠. 13조 원을 요구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둔 비용을 자국 방산 육성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이 연간 1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방위 산업에 투입한다고 가정했어요. 이미 갖춘 기술 기반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몇 년 안에 자주 국방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재평가했어요. 자주포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의 성능 지표를 분석했죠. 사거리 정확도,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공 시스템의 재원을 검토했어요. 요격 성공률과 대응 고도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죠.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였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의 사양을 분석했어요. 수직 발사관을 갖춘 전략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충분히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었죠.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까지 살펴봤습니다. KF-21 보라매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어요.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부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지만 시스템 통합 능력은 확보한 상태였죠.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결심뿐이었죠. 13조 원이라는 압박이 바로 그 결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어요. 압박의 역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죠. 과도한 요구는 협상을 깨뜨리고 독립을 촉진한다고 말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 체계를 완성하면 미국이 잃는 게 더 많다는 점이었어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주둔 권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협력도 재검토될 수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제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울 거라는 확신이 굳어졌죠. 보고서를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분석을 누가 읽을까요? 귀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방향을 바꿀 수 없을까요?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했으니까요. 거제 조선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지나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보고서로만 분석하던 나라를 직접 보게 된다는 긴장감이 가슴을 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동선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거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 차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작은 반도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조선 기술이 탄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 그 답을 보게 될 거였죠.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부두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두의 정박한 잠수함 한 척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KSS-3급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숨을 쉬는 것처럼 위압적이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선체의 매끈한 곡선이 예술작품처럼 완벽했어요. 용접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밀했죠. 제가 20년간 기술 후진국이라고 분류하던 나라에서 만든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해군 장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냉정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잠수함 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의 수직 발사관을 갖췄다고 했죠.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는 느낌이었어요. 선체 재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특수 합금강을 사용한다고 답했죠. 수압을 견디면서도 음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설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소음 추진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다고 했어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함 내부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각종 장비들을 목격했어요. 최신 음향 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체계 통합 콘솔도 눈에 들어왔죠.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수직 발사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운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서웠죠. 이 무기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장교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여기서는 말보다 표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뇌리에 박혔어요. 표준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관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였죠. 말로 자랑하지 않고 결과물로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조선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역대 건조한 함정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초기 모델부터 최신형까지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진화의 속도가 놀라웠죠. 한쪽 벽면에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단면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선체 구조와 구획 배치가 정교했습니다. 안전성과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였죠.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어느 조선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영상실에서 시험항의 영상을 봤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잠기는 장면이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선체가 수압을 견디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음향 시험 결과도 확인했죠. 소음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방어체계 시험장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연구소로 이동했어요. 지하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콘솔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천공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적 미사일 궤적이 나타났어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추적과 요격까지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고도별로 여러 단계의 방어막이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층에서 놓치면 중층에서 재요격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하층에서 마지막 방어한다는 구조였죠. 시뮬레이션 화면을 지켜보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억제력이었습니다. 공격자에게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죠. 레이더 시스템도 살펴봤습니다.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라고 소개받았어요. 다수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점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었죠. 각각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제어실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불필요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응시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었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과거 시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요격 시험 장면이었어요.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고 요격 미사일이 추적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돌 순간 화면이 밝게 빛났죠. 성공이었습니다. 연구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부심이 역력했지만 겸손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죠. 이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였어요. 시험장을 나오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지도박 주권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지도상으로는 작은 반도지만 바다 아래와 하늘 위에서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그 증거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20년 분석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춘 나라였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수치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보였죠. 노트북을 열어 오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술 수준 자주 개발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항목에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 데이터를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압박이 떠올랐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나라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히려 독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잠수함의 매끈한 선체가 눈에 선했어요. 시뮬레이션 화면의 요격 궤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표준이 중요하다던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제 분석이 틀렸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써온 보고서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뿐이었죠. 비밀 전략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하 3층 깊이에 위치한 공간이었어요. 두꺼운 철문을 지나자 외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황현규 연구원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표정에는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차갑지만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죠. 공식 자료로 샘플링된 데이터만 공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한국 전역의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특정 지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황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죠. 전략 비축 시설들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 좌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한 지점이 확대됐습니다. 산악 지형 속 깊숙한 곳이었어요. 화강암 안반을 파고든 지하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했죠. 습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시설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와 저장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방화벽과 폭발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안전성에 극도로 신경 쓴 설계였습니다. 황 연구원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컨테이너들이 규칙적으로 정렬된 모습이었습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죠.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고 관리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량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온도, 습도, 보관 기간을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린다고 덧붙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체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황 연구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의 주저함이었지만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7일치 정도라고 했죠. 7일치라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황 연구원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7일치의 의미를 말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자주포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3,300문이라는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황 연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죠. 한 문당 1일 소비량을 입력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시간당 발사 가능 탄수가 계산됐어요. 하루 24시간 연속 사격을 가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45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황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전력 사격 기준이라고 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격적이었죠. 다른 화면이 열렸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어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포탄 보유량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합산해도 100만 발 남짓이었죠. 그 옆에 한국의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340만 발이라는 숫자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17라는 표현이 겸손함을 넘어선 전략적 기만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물량이었습니다. 황 연구원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이제 이해됐죠. 생산 능력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연간 증산량이 표시됐어요. 매년 20만 발씩 추가로 비축된다고 했습니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의미였죠. 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황 연구원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전면전 시나리오였어요. 화면에 포격 패턴이 펼쳐졌습니다. 파상 공격이 몇 주간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탄약 소진율이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래프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45일이 지나도 여유분이 남아 있었어요. 황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예비 비축분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죠.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각 포탄의 생산 이력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제조 날짜 검수 기록 보관 환경까지 추적 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노후화 예측까지 한다고 설명했죠. 불량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낮았어요. 엄격한 품질 검사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황 연구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평탄해졌습니다. 물류 시스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자동화된 운반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된다고 했죠.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도 시뮬레이션 됐습니다. 특정 저장고가 피격당했다고 가정했어요. 즉시 다른 구역에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일 지점 파괴로는 전체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죠. 황 연구원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향후 10년 계획이었어요. 생산 목표와 비축 목표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방어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이죠. 황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기준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투에서 냉혹함이 느껴졌죠.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 본 데이터들이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어 준비를 넘어서 억제력 구축 단계에 있었죠. 717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겸손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실제 능력을 숨기면서 상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생각했습니다. 13조 원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말이죠. 한국이 이 돈을 자체 방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완전한 자주 국방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황 연구원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통제하려는 그 자세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노트북을 열어 오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40만 발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45일 연속 전력 사격 가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20만 발 증산이라는 항목도 추가했죠. 이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포탄 지원이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죠.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7일치의 역설이라고 적었어요. 겸손함 뒤에 숨은 압도적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 아래 어딘가에 340만 발의 포탄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연한 현실이었죠. 침묵하는 억제력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의 방위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고 보여주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이었죠. 방산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한국형 방산 도입 계약서 목록이었는데 폴란드가 자주포 672문을 주문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목록에 있었고 단순한 무기 거래로는 설명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건물들이 펼쳐졌는데 조립동, 시험동, 품질관리동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담당자가 먼저 전시관으로 안내했고 벽면에 수출 실적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가팔랐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수요가 폭증했다고 했는데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조립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는데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관리자 몇 명뿐이었어요. 한 라인에서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천천히 장착되는 모습이 장관이었는데 용접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이음새를 마무리했어요. 품질 검사 장비가 밀리미터 단위로 전밀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으로 생산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였는데 각 라인의 진행률이 %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납기일까지 남은 시간도 카운트다운되고 있었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 샘플들이 놓여 있었는데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서를 열어봤어요.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계약에는 자주포 672문 공급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들이 더 중요했어요.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운용 교육, 정비 교육, 전술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육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교관까지 파견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것이었는데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와 함께 운용 능력까지 얻는 구조였어요. 다음 항목은 부품 공급이었습니다. 10년간 모든 소모품과 교체 부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격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중간에 공급이 끊길 염려가 없다는 보증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무기 수출 계약이 납품 후 유지보수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한국은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못 박아놓고 있었어요. 구매국이 안심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로열티 조건도 명확했어요.
이건 장기적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국의 자체 방산 능력 향상까지 지원하는 구조였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빠른 납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실제 납기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첫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속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기를 주문했는데 3년 뒤에 받는다면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한국의 빠른 납기는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구매국의 외교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기 사용처를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이 자유로움이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계약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꺼운 문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판매 계약이었다면 몇 장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 관계를 약속하는 문서였습니다. 훈련 부품 기술 이전이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고 구매국은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얻는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신뢰 수출이라고 적었는데 한국형 방산의 핵심 경쟁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가격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뢰가 가장 비싼 무기였습니다. 조립 라인 끝에서 나온 건 금속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기 준수 품질 보증 지속적 지원. 이 모든 약속이 제품에 녹아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총알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신뢰를 샀어요. 전기차 배터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정리했는데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한국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니 방산 계약서와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향후 10년간 배터리 전량을 한국에서 공급받는 계약이었는데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어요. 공동 연구 개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산시설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의존을 넘어선 결합이었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한국 배터리 기술과 완전히 엮여 있었어요.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배터리 기술 격차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에서 한국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우수했어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술이 핵심이었고 이 부분에서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생산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경쟁사 합계보다 많았는데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를 확인하니 향후 10년간 전기차 판매가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예측이었어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 혁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의 성패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달려 있었는데 이걸 이해하고도 13조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노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방산은 신뢰를 팔고 배터리는 미래를 판다고 썼는데 두 산업 모두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형 방산과 배터리 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었는데 외교 전략이자 안보 전략이었어요. 경제력을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달았는데 신뢰를 파는 나라라고 적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배터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책상이 자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전해준 산업 분석 보고서들이었어요. 반도체 산업 동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겼는데 그 순간부터 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었어요. 경쟁사들은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건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한국 없이는 메모리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현황 자료를 펼쳤어요. 서버 사양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메모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급처를 추적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어요. 한 테크 기업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실패였어요.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기술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산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율이 압도적이었는데 불량률이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였어요. 이 차이가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같은 품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세대 HBM 개발 현황도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클린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의 내부 모습이었는데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지 한 톨 없는 환경에서 웨이퍼가 제조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는 모습이었는데 각 단계마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패키징 공정에서는 HBM 칩들이 층층이 쌓이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3차원 적층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수요 예측 자료가 더 놀라웠습니다. 향후 5년간 메모리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있었어요.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었습니다.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확인했는데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었고 신규 공장 건설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멈추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정리했는데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한국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니 장기 계약들이었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향후 10년간 배터리 전량을 한국에서 공급받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 세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어요. 공동 연구 개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산 시설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의존을 넘어선 결합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한국 배터리 기술과 완전히 엮여 있었죠. 배터리 기술 격차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에서 한국 기술이 앞서 있었어요.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우수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술이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생산 규모도 압도적이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경쟁사 합계보다 많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기차 판매가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예측이었어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 혁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미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의 성패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수강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출처를 재확인했는데 한국산 특수강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고강도 특수강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한 방산 업체의 조달 기록을 분석했는데 핵심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강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강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수강 제조가 까다로웠어요. 열처리 공정 기술이 핵심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품질 편차도 매우 작았어요. 대량 생산에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방산 장비 제조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특수강 공급이 지연되면 전체 생산 계획이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한 사례에서는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다 품질 문제로 실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어요.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어요. 총알과 칩이라고 적었습니다. 포탄 보유량 데이터와 반도체 생산 능력을 나란히 배치했는데 묘한 대칭이 느껴졌습니다. 세로축에는 전략적 가치를 표시했고 가로축에는 대체 가능성을 놓았습니다. 포탄은 전략적 가치가 최상위였지만 대체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생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반도체는 달랐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포탄과 동등한데 대체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프상에서 반도체점이 훨씬 더 극단적인 위치에 찍혔습니다. 배터리와 특수강을 추가하자 한국의 전략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화살표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지도와 군사 배치도를 겹쳐봤을 때 묘한 일치점이 보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와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같은 위치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3조 원 요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공급망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30%만 줄여도 글로벌 IT 산업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생산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방산 장비 제조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포탄은 대포를 살리고 반도체는 세계를 살린다는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이었어요. 클린룸에선 총성이 없지만 전쟁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어요. 칩이 곧 총알이라고 적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클린룸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을 첫 줄에 넣었습니다. 한국이 장악한 세 가지 영역이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표지를 열면 제목이 보였는데 동맹의 재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부제는 보호에서 파트너십으로였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기존 분석 틀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이었는데 의존국이라는 항목을 지워버렸어요. 대신 상호 의존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아래 반도체 배터리 특수강을 배치했습니다. 포탄 보유량 데이터도 포함시켰는데 340만 발이라는 숫자와 함께 45일 연속 전력 사격 가능이라는 분석을 넣었죠. 잠수함과 미사일 방어체계 자료도 추가했습니다. 한국형 방산 수출 실적과 계약 구조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래프들을 다시 확인하는데 총알과 칩이라는 제목의 차트가 핵심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28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재해석했죠.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그가 창가에 서서 포토맥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고서를 건넸고 그는 표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죠. 동맹의 재정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몇 페이지를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0년간 유지해온 분석 틀을 왜 바꾸려 하는지 물었는데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톤이었죠. 마치 기계처럼 논리만 따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는데 거제 조선소에서 본 선체의 정밀도와 기술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포탄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야기했고 45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강조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반도체 데이터를 펼쳐 보이며 HBM 시장 점유율 90%라는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의 의존도를 설명했는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제야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물었고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자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관계보다 숫자가 중요해 보였죠. 제가 답했습니다. 요구를 철회하자는 게 아니라 협상 방식을 바꾸자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덮으며 이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죠.
최고 위급 기관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틀을 바꾸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거부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말이죠. 340만 발의 포탄과 90%의 반도체 시장을 가진 나라가 독립을 결정하면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는데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덧붙였죠. 이미 정해진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가 유난히 길어 보였어요. 제 20년 경력을 걸고 작성한 보고서가 묵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상사가 보고서를 상급부서에 올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검토회의가 소집됐다고 했고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는데 1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재정이라는 제목부터 설명했는데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질문했는데 한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지 물었어요.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포탄 보유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도 띄웠죠. 방산 수출 계약서 샘플도 공유했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발언했는데 그럼 우리가 13조 원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감정적인 반발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했는데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협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용은 계산서지만 책임은 약속이라는 문장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 한 문장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었는데 동맹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회의실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몇몇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래프들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특히 반도체 의존도 데이터가 강력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는데 그는 최고 위급 기관과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이 분석이 흥미롭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는데 용기 있는 보고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는 충고도 함께 들었습니다. 기존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경고였죠. 며칠 뒤 주요 매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렸던 거예요. 해외 외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동맹관계 재정립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방송에서도 다뤄졌고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재분석을 논평했어요. 찬반이 갈렸는데 일부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순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연구소들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 보고서가 주제였어요. 토론회에 초청받았고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데이터로 답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났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현장 방문을 제안하는 이들도 생겼죠. 상사가 다시 불렀는데 회의실에 들어가니 그의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자네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최고 위급 기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정책 방향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될 거라고 했고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고려 사항으로 포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13조 원 요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죠. 그가 답했는데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일방적 압박보다는 협상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워싱턴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20년 만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비록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2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족쇄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썼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와 파트너라고 덧붙였죠.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는데 결론 부분이었어요.
동맹은 보호에서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1세기 안보 질서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책임에 기반한다는 문장이 이어졌는데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고 오히려 동맹에 기여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었는데 워싱턴에서의 소용돌이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떠났어요. 이번엔 보고서를 위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난 몇 달간 제가 내린 결론이 정말 맞는 건지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긴장감이 앞섰는데 이번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도로는 질서정연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타워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 전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점점이 박힌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매끈한 선체의 곡선과 정밀한 용접선이 눈에 선했는데 여기서는 말보다 표준이 중요하다던 해군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한국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고 결과물로 증명한다는 태도 말이죠. 부두에 정박한 KSS 3급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거대한 고래처럼 햇빛을 받아 빛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는데 수직 발사관을 갖춘 전략 잠수함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제 편견이 무너졌던 순간을 기억했어요. 제가 20년간 기술 후진국이라고 분류하던 나라에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모든 분석을 뒤집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지하 탄약고의 침묵도 기억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포탄 컨테이너들과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는데 340만 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717라는 겸손한 표현 뒤에 숨은 압도적 능력 말이죠. 황현규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자주포 3300문이 45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미국과 유럽을 합쳐도 100만 발 남짓인데 한국은 그 3배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어 준비를 넘어선 억제력 구축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클린룸의 정밀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웨이퍼를 다루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HBM 칩들이 층층이 쌓이는 패키징 공정이 떠올랐어요. 그 기술력이 세계 IT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90%라는 시장 점유율이 의미하는 바를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이 한국산이었는데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던 테크 기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내부 문서를 확인했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전략 자산의 장악이었습니다.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잠수함, 포탄, 반도체가 모두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자주 국방이라는 큰 그림의 조각들이었어요. 각각이 독립적으로 뛰어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적기 시작했는데 동맹은 보호에서 파트너로 진화했다고 썼어요. 2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족쇄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고 오히려 동맹에 기여하는 파트너였어요. 13조 원이라는 청구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압박이 한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각성시킬 거라던 제 예측이 맞아가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협상 방식이 조정되고 있다고 했어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대화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20년간 유지해온 분석 틀을 뒤집는 게 쉽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본 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흐름이었어요. 저 강물처럼 한국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펜타곤에 출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단순한 의존국으로만 봤는데 얼마나 오만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책상 위 보고서로만 세상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까? 주변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340만 발의 포탄과 90%의 반도체 시장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억제력은 조용히 작동하는 법이니까요. 떠들어대지 않지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현장 검증으로 뒤집힌 20년이었어요. 데이터보다 현장이 답이라는 문장을 첫 줄에 넣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는데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만나야 했어요. 그래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안보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썼는데 자주 국방과 동맹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라라고 덧붙였어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는데 중요한 건 진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장에서 본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의지였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그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양국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숫자와 데이터로만 보던 관계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틀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힘의 크기보다는 신뢰와 준비,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선택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